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학생들의 그 영어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다소 굉장히 거창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교육에서 평가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전의 평가라는 것은 이 녀석이 얼마나 내 말을 잘 알아들었나, 수업 중에 얼마나 잘 내가 말한 거를 잘 기억을 했나라는 것을 점검하고, 어떻게 보면 뭐가 문제죠? 미안해. 어찌 보면은 꼬투리를 잡고 그다음에 잘하는 녀석을 선발해서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 평가라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프로그램에서 맨 마지막에 교사의 권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으로 쓰였지만, 이제는 그 평가라는 것이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평가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플을 한번 봅시다. 토플이 갑자기 정책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이 평가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영어 교육에서 요즘 크게 화두가 되는 것이 평가이고, 그 다음에 요즘 새로 신흥 교수를 뽑는데 전공하는 사람 대부분 평가를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그만큼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럼 평가가 왜 중요할까? 이전처럼 뭔가 그 얼마나 그 지식을 잘 습득을 했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누가 우수한가를 선발하는 것을 떠나서 요즘은 평가가 어디에 필요하냐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단평가라고 합니다. 진단평가. 그래서 사교육 현장에서는 이 진단평가에 목을 맵니다. 왜냐면은 말하자면 소비자, 아이의 부모들이 찾아서 내 아이가 레벨이 어떻게 돼요? 하고 맨날 묻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단평가이기 때문이에요. 진단평가라는 것은 현재 이 아이의 위치를 가늠해서 그룹을 짓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수준별 수업일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내가 수업 목표로 잡은 그것에 얼마나 잘 도달했는가 알아보기 위한 성취도 평가가 제일 중요하죠. 따지고 보면. 그것은 이전에는 이 녀석이 공부를 제대로 했군 안 했군으로만 해석을 했지만, 지금은 교사 자체가 수업을 얼마나 잘 운영했느냐도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총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맨 시작할 때 진단평가를 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취도 평가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만약에 프로그램이 길다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목표를 잘 향해 가고 있는가, 학습자와 교사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를 중간중간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성평가, 맨 마지막에 하는 총괄평가, 성취도평가라고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진단평가,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제가 이 말은 지금 그 핸드아웃에 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제가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근데 지금 이제 이것이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종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실시하는 그 시험의 형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여기에 있어요. 자, 대부분 토플 하면 토플은 뭐냐면 표준화 평가, 스탠다다이즈드 테스트의 대표 주자예요. 스탠다다이즈드 테스트. 왜냐면 그 학교마다 내신 성적을 가지고 영어 성적을 평가하려니 이게 공정하지가 않다는 거죠. 모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타당성과 신뢰도예요. 이 시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시험은 과연 타당한가? 타당한가라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가령 얘가 읽기 능력에서 파닉스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해 놓고 시험 문제는 독해를 낸다든가, 그런 건 시험이 타당성이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또 일관성이 있는가? 일관성이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이 기간을 잘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는가? 아니면 시험 문제가 객관식, 주관식, 이게 일관성이 있게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 저번에는 저렇게 했다면 아이들이 또 적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류의 시험이든지 타당성과 신뢰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우리 애가 무슨 학원에 가서 레벨이 무엇이었는데 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개 학원의 시험 문제에서 나온 성적을 가지고 내 아이의 영어 능력이 제대로 평가됐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험이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어떻게 입증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개 학원의 레벨 테스트로 아이를 잣대를 그어서 아이가 이렇다 저렇다 흥분하고 슬퍼하고 좋아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게 토플 시험이 자리 잡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토플을 왜 인정하느냐?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 결과로 나와서 높은 성적을 받은 아이들이 미국 대학에 가서 학업을 훌륭하게 수행하더라는 게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인정해 주는 건데 그것도 비판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왜?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한 번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에라 모르겠다 아무거나 다 찍어도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이 표준화 테스트의 큰 맹점입니다. 추측해서 소위 말해서 애들이 말하는 찍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 그것이 진정하게 아이의 그 수행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데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표준화 테스트라고 하는데 표준화 테스트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 각 기관마다 각 교사마다 그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도 다르고 문제를 내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 다른 테스트를 놓고 내가 선발하는 위원이 봤을 때 이걸 타당성, 신뢰성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신은 내신대로 보지만 표준 시험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나오는 게 학력고사인 거죠. 그렇죠? 이 학교 저 학교의 성적 여기서 수받은 애와 여기서 수받은 애가 차이가 이렇게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선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화 시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표준화 테스트에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이따 AR이라는 거 설명을 드릴 것인데 AR은 전형적인 표준화 테스트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조금 달라요. 테스트라기보담도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사지선다로 해서 거기서 나온 그 개수를 가지고 너는 이 시험 통과, 너는 아니야 라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스탠더다이즈드 테스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은 교사가 편리하죠. 그쵸? 아이 컴퓨터 앞에 붙여놔두고 그냥 이렇게 그다음에 뭐 5분 만에 점수가 딱 나오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근데 미국의 유능한 리딩 교사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읽지 않고 그냥 드립다 찍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 중에서 어떤 창의력을 발휘했는지 관찰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표준화 테스트에 대한 그 문제점 때문에 나온 게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 수행평가가 좀 잘못 쓰이고 있어서 그런데 수행평가라는 건 뭐냐면 수업 과정 중에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업 과정 중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다 끝난 다음에 그냥 시험 사지선다 몇 개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중에 아이들이 제출한 과제물도 모으고 또 교사가 관찰을 이렇게 해서 그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행평가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시중의 사람들은 컴퓨터에 들어가서 척 한번 5분 만에 보는 시험을 더 신뢰를 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 교사들의 실력을 믿지 않고 그 학원을 믿지 않아서 그러는데 우리가 제대로 교사만 양성해서 제대로 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면 수행평가가 가장 정확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직접 읽는 것을 관찰하고 그 과정 관찰하고 그냥 그 잡다한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가 딱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이 아이가 그 파닉스를 제대로 공략을 하는가, 모르는 단어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공격해서 발음을 내는가, 모르는 어휘를 뭐에 의존해서 의미를 추측하는가, 글을 다 읽고 나서 자기 말로 소화해내는가, 아니면 전혀 딴소리를 하는가, 아니면 또 물어봐서 얘가 과거 시제를 구사할 수 있는가, 수동태를 이해하는가, 아니면은 전혀 엉뚱당땅한 실수를 하는가, 아니면 저들은 실수가 문맥에는 맞게
말을 하는가 그걸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사실은 가장 정확한 평가입니다. 수행평가는 또한 1회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1회만으로는. 왜냐하면 평가자의 태도에 따라서 달리 평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평가자가 시간을 두고 나온 결과가 비교가 될 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생을 관찰 평가했는데 얼마 있다 또 딴 사람의 관찰 평가를 하면 사람마다 주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읽었을 땐 얘가 굉장히 잘 읽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으려면 우선 평가자가 유능해야 돼요. 말하자면 숙달이 되어야 되고 연습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한 학습자를 기간을 두고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비교할 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쑥쑥 리더스에서는 그것.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왔을 때 레벨 테스트를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관찰 수행평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차후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테스트를 이용할지라도 우리는 관찰평가를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문적으로 교사를 훈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들은 그 고객들한테 관찰 수행평가가 왜 의미가 있는가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관찰 수행평가는 학습자가 읽기나 학습 능력을 보여주는 그 과정에서 한 번의 답을 선택하는 것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그 태도까지 함께 평가되는 것이 수행평가입니다. 태도를 알 수 있죠. 질문했을 때 애가 대답을 열심히 하는지. 그렇죠. 그것도 다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보이는 노력이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굉장히 훌륭한 평가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교사와 그 원장님들의 연습에 훈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그 평가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를 쭉 말씀드렸고요. 다소 두서없었는지 모르겠는데 핸드아웃에 없어서 좀 두서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가하면 이런 얘기들이 늘 그 이슈가 되는 얘기들입니다. 많이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쑥쑥 리더스의 Diagnostic Formative Assessment 이렇게 했는데요. Diagnostic은 아까 말씀드린 건 진단입니다. 레벨 테스트라고 할 때 그 진단. Formative는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6개월마다, 저는 6개월마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어 능력이라는 것이 한두 달 공부했다고 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6개월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Formative Assessment라고 형성평가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진단 및 형성평가. 자, 특징은 표준화 시험이 아닌 수행평가입니다. 표준화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지선다 내지는 로 해서 이렇게 고르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고요. 객관식. 수행평가라는 것은 관찰하고 그 업적물을 모아서 하는 평가라고 했습니다. 컴퓨터 일의 평가가 아닌 교사의 관찰평가다라는 것. 네, 수행평가의 일부가 관찰평가입니다. 수행평가는 두 가지를 표현해요. 교사의 관찰평가와 학생들의 업적물을 모으는 포트폴리오 평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트폴리오 평가가 가능하죠. 왜? 북노트를 써서 그걸 쭉 모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그걸 써볼까요? 제가 수행평가인데 수행평가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교사의 관찰평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 평가.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학생들의 과제물, 업적물을 모아서 하는 평가. 이게 참 한두 달 내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6개월 전에 한 것과 6개월 후의 것을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 제가 북클럽을 이제 10주 진행했는데 그 라이팅을 시작하면서 첫 주 거와 10주 거의 차이가 엄청나요. 정말 기가 막혀요. 맨 처음에 1주와 2주는 차이가 없어. 근데 1주와 10주 걸 비교해보면 글의 양이 이렇게 달라져요. 물론 이제 디렉션을 줄 때 몇 문장 이상 써라고 차츰차츰 유도를 하죠. 그러니까 한 줄만 떡 쓰고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잘 모아놓으셨다가 상담 자료로 쓰셔야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아이가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아이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이 관찰평가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 측정이 아닌
미국 동학령과 기준한 총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측정이라는 것은 그냥 자로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점 만점에 70점, 100점 만점에 80점 하는 거를 측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얘가 지금 이 지난번에 표준화 시험을 그 100점 만점에 80점 받았습니다라는 건 그냥 단순한 측정에 불과해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70점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근데 총평이라는 건 뭐냐면 자, 100점 만점에 70점을 맞았는데 얘가 그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주관식은 다 써요. 객관식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과제를 보십시오. 한 번도 잊지 않고 꼬박꼬박 다 제출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의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는 비록 70점을 맞았지만 객관식에서 자주 실수한 것이고 수행평가가 이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한테 85점을 줄 건데요. 85점이면 이 집단화에서는 수에 해당됩니다. A0입니다. 라고 평가에 그 수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총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라는 건 총평이죠. 어세스먼트지 메저먼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총평을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렇습니다. 표준화 시험은 객관식으로 타당성과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리고 또 교사의 편의를 위한 테스트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행 관찰 평가는 지식뿐 아니라 태도,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평가도 가능합니다. 요 아래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한 테스트는 그래서 특히 언어의 경우는 수행평가입니다. 수학은 또 다르죠. 수학은 수행평가라기보다는 표준화 시험도 필요하죠. 자, 훈련받은 전문가만 실시할 수 있어서 신뢰성이 높습니다라는. 그럼 이 훈련을 받고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무나 관찰평가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훈련 받는 것도 사실은 무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몇 개월 과정이고 그러니까 리딩 전체 프로그램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그 유능한 교사들도 수시로 불려가서 그 재훈련을 받는 과정이 평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쑥쑥 리더스에서 채택한 수행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Reading and Writing 그리고 Oral Test. Oral Test는 리딩 프로그램인데 왜 하냐? 라고 한다면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책을 읽고 그 책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럴 능력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하에서 Reading, Writing, Oral Test 세 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표를 보시면 이것도 복사해서 드렸어요. 오랄은 안 했죠. 네, 이거는 안 됩니다. 성적표를 보시면 이렇게 맨 첫 칸이 Reading and Writing 2페이지요. Reading and Wri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ading and Writing Assessment라고 2페이지에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그 핸드아웃을 보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핸드아웃 첫을 보시면 성적표에 그만큼만 이렇게 떼어다 놨죠. 자, 아이한테 그 텍스트를 줍니다. 텍스트. 교사와 선생이 같이 텍스트를 나눠 갔습니다. 여러분한테 있을 겁니다. 이게 보클릿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학생들용은 글자가 크게 찍혀져 있고 그 다음에 교사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사용을 보시기 바라요. 이걸 똑같이 아이와 선생님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글자가 자꾸 밑에 칸을 이렇게 쳐넣게 돼 있죠? 네? 근데 저는 그 몇 개를 생략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1분 딱 읽는 거거든, 아이가. 1분 읽는 동안 이걸 다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몇 개를 좀 생략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한테 리딩 테스트는 물론 끝까지 다 읽게 시키는데요. 초시계를 재놓고 중간에 1분에 어디까지 읽었는지 정확히 탁 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 보고 책을 읽어보자, 이걸 읽어보자 하면서 아이한테 따로 아이 거를 주고 내 거는 따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 내가 초시계를 잴 거야. 그러니까 한번 편안하게 읽어봐. 그러니까 어때요? 편안해야 됩니다. 아이가 들어오는데 곧바로 그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읽으면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시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해서 앉혀놓고 나란히 이렇게 앉아서 자, 그러면 내가 초시계를 한번 재볼 테니까 편안하게 마음껏 읽어봐. 그겁니다. 근데 아이를 읽는 동안 1분 됐다고 중단시키지는 마세요. 끝까지 쭉 읽게 하는데 대신에 옆에 타이머 같은 게 있어서 그 1분 됐을 때 삑 울리면은 바로 여러분은 거기다 체크를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어느 몇 개까지 읽었나. 여기 보면 어때요? 137개라고 글자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옆에 숫자가 쭉 교사용과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보면은 1분에 몇 개까지 읽었는지 표시가 금방 할 수 있어요. 표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읽히는 과정에서 자, 잘못 읽는 거를 X표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 읽는 것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머뭇머뭇하고 못 읽으면 기다리세요. 그런데 얘가 몇 초 이상 너무 오래 경과하면 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럼 아이가 그걸 읽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르쳐 주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X입니다. X. 그 다음에 아이가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후다닥 자기가 안다고 읽고 지나갔는데 틀렸다. 그거는 여지없이 X죠. 여지없이 X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자기가 틀리게 한 다음에 다시 고쳐 읽었어. 그거는 OK입니다. 그건 X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1분에 몇 개까지 읽었는지 딱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냥 끝까지 쭉 읽게 두세요. 끝까지 쭉 읽게 둡니다. 자, 그러면은 이 1분 안에 읽은 개수와 잘못 읽은 개수를 체크하는 것에서 두 가지 성적이 나옵니다. 두 가지 성적. 그게 성적표에 첫 번째 1번 Word Recognition Accuracy입니다. Word Recognition Accuracy. 자, 어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정도입니다. 어휘 인식이라는 말을 아셔야 되는데 어휘 인식. Word Recognition이 뭔가를 부모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휘 인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디코딩이라고 해요. 근데 괜히 이거는 멋진 말이고요. 파닉스입니다. 파닉스. 글자와 소리와의 관계를 잘 알아서 자동적으로 그걸 탁탁 읽어버리는 걸 어휘 인식이라고 합니다. Word Recognition. 보면 탁 알 수 있는 거죠. Word Recognition. 자, 여러분 워드를 읽으면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읽죠. 다들. 근데 Recognition은 보다 뭐 조금 전혀 잘 못 보는 언어가 나왔으면 자동적으로 못 읽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닉스 지식을 동원해서 읽어야 되죠. 그런 경우 시간이 지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word recognition이 %로 나오는데 이 %가 높을수록 파닉스가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1분에 97개를 읽었는데 1분에 97 words가 읽혔어요. read correctly. 근데 6 errors가 났어요. 그럼 몇 개를 correct하게 읽은 거죠? correct가 아니라 읽은 단어가 totally 읽은 단어가 97인데 그러면 91개죠. 그럼 이걸 나눕니다. 97, 그러니까 97분의 91 해요. 그래서 percentage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몇 %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하나가요. 가령 이제 조그만 애들이 오면 1분에 지난번에 한번 대치동에서 1분에 20자를 읽었어요. 근데 20자 중에서 18개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파닉스가 문제가 없을까요? 왜? 그 다음 거에 나옵니다. 그게 automaticity. 얘는 18이라는 점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word correct per PM이 18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냥
바르게 읽은 글자만 써주는 거예요. 자, word recognition과 두 번째 fluency는 1분의 오류 없이 읽은 글자 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것만 기록하면 되죠. 1분의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점수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아이가 97개를 읽었는데 91개만 정확히 읽었다 하면은 요거를 분수를 계산해서 퍼센트가 나오는 거는 word recognition accuracy고, 그쵸? 그 다음에 91개를 읽었다 그러면 91 word correct per minute이에요. 1분에 정확하게 읽은 글자 수. 다르죠? 왜? 아이가 20개 읽은 중에 18개 읽으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그렇다고 해서 얘가 파닉스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이고 90몇 퍼센트는 잘하네요 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왜? word correct per PM이 너무 낮아요. 1분에 읽을 수 있는 개수가 너무 낮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아이가 해독, 글자를 소리내는 능력이 어떠한가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읽기는 두 가지죠. 소리를 내는 것과 이해하는 능력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word correct per PM은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미국 통계를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통계가 없어요. 미국 통계. 그러니까 미국 통계와 기준을 두시면서 조금씩 낮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이거는 미국 기준이니까 이거보다 좀 낮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성적표에 보시면 2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2페이지 밑에.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WCPM, Word Correct per PM이 자, 얘가 이제 1학년이었다고 합시다. 1학년이 20개를 읽었다. 1학년 20개 그러면 1학년 수준에서는 어떻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1학년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1학년 수준에서 괜찮은 거지 아이고 얘는 파닉스가 완전히 완성이 됐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님들한테는 어떻게 1학년 수준으로는 미국과 기본에서 큰 차이가 없네요.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 향후 목표를 한 50개 이상 1년 뒤에는 100개 이상 읽게 한번 노력을 해보죠.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1년이라면 너무 기니까 뭐 조금 줄여서 말씀하시든지 어머님의 심리를 봐서 말씀하세요. 좀 느긋하신 분 같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막 그 조바심하는 분 같으면 조금 기간을 좁혀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귀신 내린 것 같아요. 엄마를 딱 보면 알겠어.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는지. 네. 그래서 저랑 상담하면 다등록해요. 제가 옛날에 분당에 파견돼가지고도 그 아주 능력을 발휘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시키는 거죠. 그런데 설득이라는 거 뭐냐면 상대의 심리를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것만 주장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완벽한 평가라고 제가 떠들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확신을 해야 이론이라는 건 항상 반론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설득해서 여러분이 이게 분명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부모님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반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다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지만 자, word correct per PM이라는 건 이제 빨리 정확히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읽어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특강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We went to the park, my mom and dad took me. I had so much fun. The park was big. There was a lot to do. I went on the swing. 이렇게 읽으면 글자는 빨리 읽어요. 틀린 발음도 썩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 아이 보고 유창하게 읽는다고 말하기에는 무언가가 부족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 3번 항목이에요. Expression and smoothness. 얼마나 표현력 있고 부드럽게 읽어 나가는가입니다. 이거는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관적이에요. 이래서 평가자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마다 기준이 약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엄하고 원어민이 평가를 하면 이건 전부 다 빵점 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상하니까.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얘가 그 발음은 되는데 그러니까 나름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가 일관적이려면 수행평가, 관찰평가는 평가하는 사람이 같다. 이게 수행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에세이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대학교에 에세이를 수만 명이 제출을 하는데 혼자 채점할 수가 없으니까 점수표를 만듭니다. 이래저래 하면 몇 점, 이래저래 하면 몇 점에서 그걸 스코링 루브릭이라고 그래요. 루브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뭐냐면 우리 성적표에도 제가 실어놨습니다. 스코링 루브릭이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4점 만점에 1, 2, 그러니까 이걸 주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서술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1점을 줘라, 이렇게 읽으면 3점을 줘라, 이렇게.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자기 나름의 기준이 필요해요. 아까 저처럼 읽으면 몇 점 주시겠어요? 자연스럽고 스무드하게 읽은 거에 있어서. 어떤 분은 1점이고 어떤 분은 2점이랄까? 그래도 줄줄 읽었지 않느냐.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읽으면 몇 점 주시겠어요? We went to the park. My mom and dad took me. I had so much fun. The park was big. There was a lot to do. I went on the swings first. I flew high in the air. My mom said not to go so high. I told her birds fly higher than me. 자, 이렇게 읽은 거와 We went to the park. My mom and dad took me. I had so much fun. The park was big. There was a lot to do. I went on the swings first. I flew high in the air. My mom said not to go so high. I told her birds fly higher than me. 이건 4점이요. 왜? 표현력 있게 그가 이해를 잘했다는 뜻이니까 읽으면서 동시에 이해를 한다는 거야. 얘는 어떤 애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4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읽는 애는 4점이니까 4점 나오는 우리 주변에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3개로 줄어듭니다. 3개로 줄어들고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자 빨리는 읽어 나가는데 마침표도 무시하고 쉼표도 무시하고 막 읽는다. 그거는 1점. 그다음에 마침표 쉼표는 지키는데 그걸 못 끊어. 그러니까 in the morning이면 in the morning. I woke up in the morning. I had lunch. 그러니까 I had spaghetti for lunch. for lunch가 붙어야 되죠. in the morning이 붙어야죠. 그거를 못해. 그냥 똑같이 자네 강사를 다 똑같이 둬. 전치사도 뭔가 전치사 이런 사이트 그러니까 그 기능어 전치사 혹은 대명사 관사 이런 거는 살짝 지나가야 되죠. 그런 거 못 지키고 똑같이 읽어. I went to the park in the morning 이렇게 읽어요. 그거는 2점. 자, 그런데 그런 거는 굳지만 톤이 없어. 쭉 나가. 그거는 3점. 4점은 표현력 있게 막 요란 떨면서 잘 읽어. 그건 4점. 그런 식으로 해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평가를 하면 뭐냐면은 자, 파닉스가 평가가 됐죠. 이 두 개로. 그렇죠? 파닉스가 평가가 됐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위에는 진짜 글자를 첫 번째 항목 워드 레코그니션은 글자를 제대로 읽는 거고 두 번째는 얼마나 자동적으로 휙휙 읽어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걸 표현력 있게 읽는 거고요. 네 번째가 독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읽기의 5대 영역을 싹 채점하는 거예요. 뭔 만에? 1분 만에. 1분 만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자, 그러면은 이제 독해는 어떻게 평가해요? 여러분 독해 능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이들과. 그 질문 던져갖고 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독해의 전부예요. 근데 이 독해 평가는 약간 다르고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일이 질문을 만들어내고 질문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의 능력에 따라 질문을 달리 던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이의 능력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단 테스트라고 했었죠, 저기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1분 읽고 난 다음에 멈추지 말고 계속 읽으라 그랬죠. 왜냐면은 그 전체까지 읽어서 내용을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만 자르는 것은 이제 그 앞에 두 개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 word recognition과 automaticity 것이고 끝까지 쭉 읽게 하는 거는 3번과 4번을 평가하는 거예요. 4번 얼마나 표현력, whether expression and naturally 읽었느냐라고 네 번째는 이제 comprehension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냐. 그러니까 아이가 끝까지 읽고 난 다음에 okay, let me go over this story to you again. 아니면 this time I'll read this to you. 내가 읽어줄게. 하고서는
이번에는 내가 아주 표현력 있게 잘 읽어줍니다. 잘 읽어줘요. 그럼 아이는 두 번 읽으니까 한 번은 자기가 읽고 한 번은 교사로부터 들었죠. 그 다음에 책을 치우세요. 치우고 Tell me the story, tell me the whole story to me in your own words 하면은 아이가 자기가 설명을 해야 돼요. 쭉 읽어요. 그걸 6단계로 구분합니다. 6단계로 구분하는 그 스코링 루브릭은 이렇습니다. 그게 이제 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점은 언제 주느냐? 자, 얘기 좀 해봐라. 아무 말도 못해. 1점입니다. 전혀 얘기를 못해요. 전혀 그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봐라. 그런데 입을 떼지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번, 2번까지는 채점하기가 쉽습니다. 3점은 어떻게 되느냐? 중요 내용은 얘기해요. 흥부와 놀부 얘기를 해줬더니 흥부는 좋은 사람이고 놀부는 나쁜 사람이라 나중에 벌 받았다. 뭐 이 정도는 얘기를 해요. 3점이에요. 3점. 메인 아이디어는 얘기는 그럭저럭 하더라라는 거예요. 4점은 메인 아이디어에다가 조금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얘기도 덜어 해요. 그러니까 이제 supporting details도 좀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흥부와 놀부가 살았는데 놀부는 나쁘고 흥부가 그 제비다리를 고쳐줘서 부자가 뭐 됐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 supporting details를 하나 정도를 얘기하고 두세 개를 얘기를 하는데 그 두세 개 사이에 논리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 걸 먼저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뭐 적당히 한 정도는 한 4점 정도 둬요. 자, 5점은 어떠냐? 메인 아이디어와 서포팅 디테일즈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줄거리는 처음, 중간, 끝으로 잘 얘기를 하는 게 5점이에요. 그럼 6점은 누굴 줄까? 거기에 자기 생각까지도 포함한 애가 6점이에요. 그러니까 1, 2, 6은 잘 안 나와요. 제가 그 경험해 본 바로 1, 2, 6은 잘 안 나와요. 혹여 5점 정도 되는 애가 아주 뛰어난데 5점 정도 되는 애한테 그러니까 5점은 뭐예요? 책의 줄거리만 잘 얘기하는 거죠. 메인 아이디어와 서포팅 디테일까지 잘 얘기하는 거죠. 혹여 얘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물어보세요. So what do you learn from this story? 그렇죠? 아니면 why do you think the author wrote this story? 그 작가가 이 책을 왜 썼다고 생각하는 정도 한번 물어봐 보세요. 힘들어요, 이 대답을 하기가. 그런 까척 대답하는 아이가 6점이에요. 그래 6점 정도 나온 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레벨에서 한 단계 업 시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벨 얘가 3학년이라고 해서 3학년 거 가지고 채점을 했는데 워드 레큐리시도 거의 100%에 가깝고 디코딩도 뭐 숫자가 그러니까 137개의 텍스트를 줬는데 130 한 5, 6 다 읽어내. 또 그 표현력 있게 읽어내. 컴프리hension도 뭐 한 5점까지 해. 그리고 대답 잘해. 그럼 레벨 3에 머무를 이유가 없죠. 레벨 4로 올라가면 되죠.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왜? 우리는 norm, 기준을 NORM, known이라는데 규준이라고 합니다. 규준을 어디 걸 썼어요? 미국 거를 썼습니다. 모국어인 아이 걸 썼다는 거죠. 아쉬운 것이 우리 한국 학생들을 기준으로 한 norms가 아직 타당 그 norm을 규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이 받은 점수를 이것과 비교해서 어느 위치인가를 보는 것을 nor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타당성, 신뢰성, 타당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죠, 이것에는.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타당성을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학부모들이 한국 기준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국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두 살 영어 배운 지 뭐 잘해야 1년밖에 안 된 애들을 놓고 미국과 기준을 자꾸 두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시장이 자꾸 어떻게 미국 기준인데 거기에 몇 %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하여간 우리는 미국 그 norm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 한국 3학년으로 왔는데 3학년 거를 그렇게 잘한다 그러면 굉장히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굉장히 칭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리딩 테스트에 관한 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몇 학기 과정을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으로 대담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자, word recognition, 어휘 인식, 그래서 파닉스를 디코딩을 보는 거라고 그랬고요. 그건 어떻게 하냐?
1분 동안 읽은 개수 분의 제대로 읽은 개수에서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겁니다. 높을수록 파닉스는 괜찮겠구나 라는 거. 자, 두 번째는 automaticity. 그러니까 그 단어를 얼마나 자동적으로 줄줄줄 읽어 나가냐.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가장 간단한 걸 택했습니다. 그냥 개수만 씁니다. 1분 동안에 정확히 읽은 개수. 자, 그럼 따지고 보면 텍스트를 보면 밑에 아까 그 1학년 것이 137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잘 읽으면 137개까지 1분에 읽을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1분에 우리나라 아이들로 보면은 제 생각에 90개 이상 100개 정도 읽었다 그러면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아주 잘하는 130개가 쭉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 굉장히 힘겨워요. 다다다다다다 읽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 word count per PM은 어디랑 비교한다? 그 미국 그 표가 있죠. 3개가 있는 이유는 학기 초, 학기 중, 학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동안 영어 프로그램을 여러분한테 와서 처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그 숫자를 놓고 미국 학년 2학년이 학기 초에 나올 성적과 비교해 보면 높고요. 학기 중에 해당되는 성적 좀 되겠네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word count per PM이라는 건. 자, 그 다음에 fluency in expression은 자, 이런 거는 녹음이 돼 있으면 더 좋을 것도 같아요. 우리 아이가 레벨이 높은데요. 막 이런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럼 애 읽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읽습니다. 이해를 잘했다면 이렇게 더듬거리거나 표현력 없이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해를 잘하는 아이들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읽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빨리 읽는 훈련을 기계적으로 시켜서 독해를 높인다고도 했죠. 그렇죠? 반복 읽기입니다. 이거는 같은 패턴을 막 하고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 텍스트를 완전히 굉장히 잘 읽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계속되면 파닉스도 해결이 되고 독해도 해결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유창성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창성까지 봤고요. 컴프레hension은 이야기를 요약하게 하는 것. 그건 어떻게 한다? 아이가 한번 읽고 내가 한번 다시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라이팅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라이팅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쓰셔도 좋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그 그림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사건 3개를 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씨를 뿌리는데 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열매를 맺고 이런 식의 어떤 순서가 있는 그림을 주고 이야기를 써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걸 이제 writing prompt라고 합니다. 글을 쓸게 이렇게 도입하는 거는. 조금 큰 아이들은 그 비기닝을 시작해 줍니다. 나는 부모님과 무주의 스키장에 놀러 갔는데 호텔에 방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나머지 이야기를 완성해봐라 라든가 그런 식의 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그 숙제, 그러니까 과제는 무엇을 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죠. 자, 그것은 네, 점수 환산표가 어디 있을 텐데 이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핸드아웃 4페이지. 핸드아웃 4페이지가 아니라 이거 우리 성적표 4페이지. 성적표 4페이지. 그러니까 오늘 나눠서 이렇게 꼽아드린 그것의 4페이지 찾으셨어요? 보면은 1번에서 4번으로 돼 1, 2, 3, 4 4단계로 채점을 하겠습니다. 4단계. 이런 걸로 스코링 루브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체크리스트가 없으면 채점이 중구난방되기 때문에 요거를 굉장히 잘 숙지하셔야 돼요. 숙지. 아주 그 익숙해지셔가지고 그 일관성 있게 점수를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너무 분류가 많으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 4단계로만 구분했습니다. 1번은 아주 쉽죠. 그 문제에 전혀 일관성이 없는 거를 뭐 몇 개 쓰지도 못했고 뭐 단어 한두 개 쓰나 문장을 이루지 전혀 못했다. 그건 1번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4번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낸 과제에 맞게 썼는가가 가장 항상 중요한 거죠. 그렇죠? 뭐라고 잔뜩 썼는데
디렉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걸, 내놓은 과제의 지시문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썼다. 그거는 점수를 잘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까지는 아니어도 2 마이너스 뭐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요렇게 갖고서는 지난번 그 대치동에서 몇 명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교사를 위해서 4단계로만 구분을 했는데 이게 참 아주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이게 2번이라고 그러기에는 잘하고 3번은 못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유 2 플러스 이렇게 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융통성을 발휘하세요. 자, 그래서 이것도 몇 번 채점하다가 보면 여러분한테 감이 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거의 못 쓴 거 그냥 1점 줘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0점으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이걸 0점. 근데 제가 이제 0점은 너무 부모한테 가슴 아플 것 같아서 1점으로 바꿔놨어요. 2번이 뭐냐면 뭐라고 쓰긴 썼는데 주제에 걸맞지 않은 걸 썼을 때가 2번이에요. 그렇게 이제 거의 감이 오시죠? 1번이면 그럼 주로 주로 어디에서 오겠어요? 3번이 많겠죠. 근데 3번만큼만 써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많습니다. 2번, 2 플러스가 많을 것 같다 내 생각에. 2 플러스가. 자, 3번 정도는 주제에는 맞게 썼어요. 주제에는 맞게, 그러니까 시작을 했고 그 지시에는 맞게 따랐는데 글이 길게 쓰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도 없고 그냥 그림만 객관적으로 그냥 썼어. 그러면 문법도 많이 틀리겠죠. 그 정도는 3번 많이 틀린다고 볼 수는 없고 문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그 칼로 무베듯이 짤 수가 없어서 참 애매모호한데 3번 정도만 되면은 가르치는 게 그다음부터 일주일장해요. 그러니까 3번 정도쯤 되면 문단을 만듭니다. 문단을 만들어요. 문장 한두 개만 칙칙 쓰는 게 아니라 나름 읽어보면 씨를 뿌리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 3번 정도 돼요. 근데 4번 정도 되는 아이들은요. 주인공 이름도 이렇게 막 쓰면서 나름 창의력 있게 글 써요. 옛날 옛적에 뭐 누가 뭐를 했는데 뭐 이렇게 쓰는 아이도 있고 또 문단이 메인 아이디어가 있고 서포팅 디테일즈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맨 첫 그림에 아이가 씨를 뭐 뿌린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흙을 파고 근데 뭐 흙이 뭐 부드러웠다든가 뭐 열심히 해서 뭐 땀이 났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풍부하게 하는 글이 들어가요. 그런 정도 되는 애들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2번, 3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2번, 3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근데 얘도 2고 얘도 2인데 분명히 차이가 있어. 얘가 좀 더 나아. 그래서 이제 2 플러스 3 플러스 그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래서 라이팅가 대학에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논술을 시험을 보겠다라는 게 심각합니다.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 테스트를 잘 스코링을 하겠느냐라는 걸 우리가 신뢰하기가 힘들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입학사정관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것만 전문을 하거든요. 교사다가 교직원을 하다 우리처럼 교직원 하다 입학사정관 팀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애초에 그 대학에 입사할 때부터 입학사정관으로 간다면 전공을 그런 쪽으로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에세이 평가를 아주 전문가들이 해서 엄청난 워크숍을 통해서 훈련을 해서 내가 읽고 얘가 읽어도 성적이 같게 나오게 훈련이 돼야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라이팅 테스트가 힘든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하나의 샘플 체크, 이걸 체크리스트라고도 합니다. 이게 체크. 이거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여러분 나름의 그 기준을 세우시면 돼요. 내가 읽기에 이건 2고 내가 읽기에 이건 3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지켜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채점을 하다 보면 마음이 변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50명 거를 놓고 주관식을 채점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점수를 박하게 주다가 갈수록 점수가 좋아진다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약에 한 사람 거를 그냥 그 자리에 채점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사람의 숙제를 받아 채점하실 때는 맨 처음부터 빨간 펜으로 바로 점수를 주시면 안 돼요.
그 점수가 될 체크리스트 항목을 이렇게 표시하고 표시하다가 중간쯤가다 내 마음이 변하면 다시 처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해서 다시 읽다 보면 마음이 정해져요. 자기 나름의 규칙이. 그래서 끝까지 쭉 가셔야만 공정하게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객관식 문제가 뭐 이렇게 찍는 아이들 때문에 성적이 올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객관식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관식은 채점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 정신 상태에 따라서 타당성,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사실은 적절히 필요합니다. 적절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수행평가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업적물을 가진 포트폴리오 평가지만 수행평가 중에서 그러니까 그 관찰평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평가지만 수행평가는 관찰평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읽는 태도, 수업 중에 하는 태도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다 적어놨다가 함께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객관식 문제의 단점 이런 식으로 그 주관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의 단점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관찰 수행평가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야말로 총평이 되는 겁니다. 어세스먼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행평가를 공교육에서 도입을 했죠. 옛날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갖고 점수를 줬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마지막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채점을 했는데 이제는 한 30% 정도를 수행하는 거, 숙제를 어떻게 내는가 뭐 이거를 보는데 이게 형식의 흐릅니다. 그거 갖고 이렇게 구분을 점수를 많이 차이를 줄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이렇게 학습지 비슷하게 선생님이 워크시트를 주고 그걸 얼마나 잘 작성했는가를 학년 말에 한 번에 쭉 채점하고 점수를 준다든가 대부분 다 비슷한 점수가 점수를 못 받는 건 누구냐면 덜렁대는 아들 녀석들 그거 아무데나 꾸겨놓고 다녀갖고 제대로 그 수행평가지 못 받은 아이들 그 아이들만 점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수행평가의 의미가 사실은 제대로 그 도입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한테서. 근데 여러분이 학생을 데리고 책을 읽히고 초를 재고 잘못 읽는 글자를 골라내서 그걸 평가하고 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평가입니다. 자, 조금 전문 용어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성적표에서 1번, 2번이 학생을 읽게 한 다음에 잘못 읽은 걸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miscue analysis라고 합니다. 뭐 그것까지는 뭐 중요한 게 아니지만 ANALYSIS miscue analysis. 물론 우리는 그냥 지금 단순하게 잘못 읽은 글자 개수만 챘지만 miscue analysis를 할 때는 그 왜 미스했는가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얘가 장모음을 못 읽는구나. 얘가 그 저기 자음군이 오는 거를 그러니까 자음이 여러 개가 오면 그걸 소리를 못 내는구나. 그렇게 혹은 그러니까 소리만이 아니라 의미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미를 모를 때 얘가 그 의미를 모르는데 그 의미를 공략하는 것이 전체 문맥을 읽어서 추측하려고 드는가 단순히 그러니까 pre라는 그 단어의 pre라고 돼서 pre는 뭐뭐 전이니까 그 어휘에 매달려서 공략을 하는가 아니면 그건 몰라도 전체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가 그런 전략도 보는 거예요. 전략까지도.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miscue analysis라고 하는데 이게 리딩 평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아주 숙련된 교사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의 그 현재 리딩 능력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걸 miscue analysis라고 합니다.